제가 만약에 연준 뭐 의장이나 이사회 멤버라면 11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9월에 해서 쐐기를 박아버리죠. 한번 일단 쐐기를 박아가지고 인플레 기대 심리를 확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11월에 한번 더 올리겠죠. 교수님 지난번에 나오셔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글로벌 경제부터 좀 먼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번에 이제 교수님 나오셔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부터 미국 금융시장 지금은 이제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다고 보시는지? 여전히 당연히 불안하죠. 지금 수면하에 일단 잠복해 있는 정도의 상태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미국 연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정책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물가, 두 번째 고용시장, 세 번째 뭐 굳이 얘기한다면 금융 안정 뭐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물가가 안정됐나요? 우리 김 작가님? 아직 좀 요즘 다시 살짝 튀어올랐죠. 살짝 튀어오른 정도가 아니라 이 지표를 말씀드리면 사람들 대부분 다 정말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 연준이 보는 그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 PCE라는 거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물가 지수인데요. 그 PC 물가 지수, 그 중에서도 에너지 가격하고 식음료품, 요 물가를 제외한 소위 얘기하는 근원 PCE 또는 코어 PCE 물가 지수를 보고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코어 PCE가 최상단에 있을 때가 언제냐면 2022년에 얼마냐면 5.4%였어요. 그러면 가장 최근 지표가 언제냐면 2023년 7월인데 4.2%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5.4%에서 4.2%로 2.2%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책금리를 최상단으로 볼 때 0.25에서 5.5까지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동안 물가를 거의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목표금리 2%에서 무려 2%포인트 이상 높이 있잖아요. 이제 4.2%라니까요. 높은 상태고 또 최근에 뭐 원유 가격도 지금 다시 막 뛰어오르고 있잖아요. 원유 가격 생각해보면 WTI, 그러니까 텍사스 원유 가격으로 생각해보면 최고점에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2022년 6월이거든요. 그 당시에 배럴당 한 120달러 정도 됐어요. 그것이 올해 6월 가니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한 65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의 절반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PCE도 약간 거기에 영향을 받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시 또 치어 오르죠. 그래서 이 70달러 선이 아니라 80달러 선도 넘고 지금 85달러도 지금 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연말에 이거 뭐 100달러까지 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동절기로 이렇게 지금 계속 가면서 에너지 수요가 더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서 원유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코어 PCE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 우리가 얘기하는 헤드라인 CPI나 헤드라인 PCE로 볼 때도 더 크게 지난 6월에 비해서 도리어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지금 물가가 아직 잡지도 못했는데 이걸 뭐 내리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보지 어려울 거다 같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또 하나 보는 것이 바로 고용시장이잖아요. 고용시장은 실물 경제인데 실물 경제 어떻습니까? 탄탄하잖아요. 아직 약간 요즘 고용시장에서 약간 실업률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직도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GDP 성장률도 거의 완전 고용 상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의 생각하는 어떤 인플레이션 타겟의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고 내려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실업 쪽도 보면 실업률, 고용시장이 아직도 견조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 지금 연말까지 최소한 한 번 정도 정책금리를 당연히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린 다음에도 당분간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보통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통화정책은 시차가 존재해요. 이 시차 때문에 당장 무슨 뭐 금리를 올렸다 아니면 통화량을 줄였다 해가지고 그 실물 경제에 갑자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 물가라든가 아니면 실업에 그렇게 금방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금리 올렸습니까? 2022년 3월부터 올렸잖아요. 0.25%에서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5까지 올렸다고 그랬는데 실제 2.5까지 올린 것이 언제냐면 지난해 7월이에요. 한 2.5 정도 되면 이제 정책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 되네. 그때부터 서서히 제 생각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조금씩 주기 시작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보면 한 지금 1년 막 이제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정책의 어떤 시차가 보통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시작 시점이다. 이제 막 그런 시점이라서 앞으로 좀 더 심각한 그러한 어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금리가 좀 더 높아진다면 이게 물가도 잡힐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소위 얘기하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2000년대 닷컴 버블 꺼질 때도요. 그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도 항상 정책금리를 계속 올려요. 자산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연준이 실업도 보고 물가도 보지만 자산시장이 안정적인가도 보잖아요. 그럼 자산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니까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금리를 올리는데 이게 1999년 6월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2000년 6월까지 이렇게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데 올리는 동안에도 계속 물가도 뭐 거의 변화가 없었고 고용도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GDP 성장률도 계속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소위 얘기하는 주가 지수도 굉장히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막 계속 뛰어 올라요. 그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금리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최고점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막 뛰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 뭐 2,500에서 한 5,000 근처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가 꺼지는 게 언제냐면 2000년 3월에 꺼지거든요. 3월에 꺼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새 많이 얘기하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겠다. 확신이 들어야지만 이제 금리를 조정하는데 언제부터 조정하냐? 3월이 아니라 꺼지니까 주가는 떨어지지만 금방 또 내리지도 않아요. 정책금리는 2000년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좀씩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늦게 움직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슨 중앙은행에 있는 그 연준 인사들이 소위 FOMC라고 해가지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사회 위원들이 전지전능한 그러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정책의 실수를 계속 하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상황이 전개되면 좀 늦게 시작을 하고 또 그 늦게 시작한 통화정책이 시차를 가지고 천천히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영향을 줘가지고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또 뒤늦게 또 거기에 또 대응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경기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불안정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도 생각해 보시면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뭐 부도 상황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중소지방은행이고 그래서 지금 쉽게 그걸 덮었는데 그 뒤에도 계속 금리는 지금 올리고 있고 또 계속 시차가 지금 계속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기업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좀 금리가 올라도 내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유보하고 있는 그러한 자금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실물 경제 그래서 이제 점점 매출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고용도 우선 당장 유지하고 있다 조금씩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실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들은 지금 많이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그런 테크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00년 닷컴 버블 꺼질 때도 그랬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계속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자산 시장도 막 좋다가 어느 순간에 확 꺼지고 버리거든요. 그게 꺼지면 그게 실물 경제, 뭐 고용도 나쁘고 뭐 경제 성장률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위기, 경제위기 뭐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이 되고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외부 효과가 있어서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들, 소위 얘기하는 신흥 국가들에게 막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 되니까 특히 이제 신흥국들은 자금을 해외에서 많이 빌려가잖아요. 그것도 달러 표시된 그러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금리는 높아지고 또 달러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게 갚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가 또 나빠지니까 수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몰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났던 것이 뭐 1980년대에 소위 얘기한 중남미 뭐 부채 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90년대 중반에 그때 있었던 뭐 동남아 뭐 IMF 위기라고 하는 그러한 외환위기들이 쭉 있었고요. 지금 또 우리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뭐 비슷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조그만 신흥국 아니면 개도국들은 지금 계속 국가 부채 위기를 계속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겠다고 신청한 그런 국가들도 지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하다못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도 이게 미국의 고금리와 고금리 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계속 지금 상황이 좀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를 계속 높이게 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달러 표시된 그러한 어떤 외채를 들어와 가지고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도 높아지고 또 달러로 환전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이 더 심해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그 미국에서 금리를 높이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연동해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 약간 질문 몇 가지 더 드리면 이번 9월 20일쯤에 이제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한 번 또 11월인가 12월도 남은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몇 번 남은 거죠? 11월 한 번 더 있고 12월 한 번 더 있나 아, 그럼 싶은데요. 두세 번인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지금 많은 분들은 이번에 안 하더라도 한 번 정도 11월에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고 만약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한 번 더 인상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당연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 연준 뭐 의장이나 이사회 멤버라면 파월 의장 좀 닮으셨는데? 제가 파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정책적으로 너무 실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그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걸 왜 11월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9월에 해서 쐐기를 박아버리죠. 대신 한 번인가요? 한번 일단 쐐기를 박아가지고 기대심리, 인플레 기대심리를 확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11월에 한 번 더 올리겠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은 지금 뭐 시장에서는 11월에 올리고 9월에는 그냥 쉬어갈 거야.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 시장도 굉장히 탄탄하고 거기다가 지금 도리어 물가가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올린 적이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쉬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 그러니까 또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쉬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물가가 뛰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마치 뭐 이런 거 두더지 잡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올라올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올라오게 처음부터 쐐기를 확 박아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2%까지 가는 게 쉽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쉽지 않죠. 그거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좀 일단 시작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미온한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좀 확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대심리를 인플레 기대심리를 확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못한다 하는 것이 있고요. 설사 이걸 계속 이렇게 해가도 과연 정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타겟 그 2%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저는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1, 2년 최소한 중국 경제가 완전히 폭락하지 않는 한, 폭망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소위 그 초저 인플레이션, 소위 2% 이렇게 막 그 인플레이션율을 계속 유지했던 그리고 또 디플레이션을 도리어 막 걱정했던 그 시기는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예외적인 시기였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서로의 하나의 시장이 됐던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션이 되면서 세계가 하나로 묶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세게 생산된 것이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이 된 거고 또 생산하는 방법도 가장 저렴한 생산 요소를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어디냐면 또 중국이었어요. 마침 중국이 이제 1979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78년 말 이제 그 결의를 거쳐서 7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저렴한 노동력 가지고 싸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뭐 90년대, 2000년대. 특히 이제 2000년 초에 들어가면 WTO에 가입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소위 공장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싸게 이제 물건도 공급한 것도 두 번째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1970년대 뭐 우리 기억하는 두 차례 그 원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중동에서 주로 이제 원유를 생산해서 세계에 공급하는데 거기서 오펙을 결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뭐 2배, 3배 막 계속 올리니까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또 경기 침체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두 번째 제2의 석유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획기적인 채취 방법이 상용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셰일 오일. 셰일가스죠. 그래서 그 셰일가스를 이제 대량 생산해 내면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최대 원유 수입국에서 이제 원유 수출국까지 되는 생산국까지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니까 원유 가격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예전에 그 원유 가격이 너무 비쌀 때 크게 이제 당한 경험이 있어서
가능하면 원유 가격에 너무 원유에 너무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체 에너지를 많이 또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했잖아요. 그 재생 에너지가 많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원유 때문에 나오는 인플레이션도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요인들이 다 이제 뒤바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화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탈세계화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세계가 이제 분절화되고 있으면서 도리어 미국이 원해서 일부러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수입을 제한하고 내가 직접 생산하겠어. 특히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어떤 디지털 혁명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직접 생산도 하겠다고 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또 뭐 트럼프 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세를 자꾸 높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생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이제 많이 이제 회복이 되긴 했지만 옛날처럼 막 획기적으로 막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는데 이게 또 새로운 상황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이제 완전히 이건 진짜다. 그래서 우리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된다. 그러지 화석연료를 더 이상 쓰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아직도 화석연료보다는 가격이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글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50년까지 우리 어떻게든 탄소 중립을 하자. 이렇게 국제사회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도 전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막 계속 전개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최근에 뭐 이제 디플레이션 상황이 뭐 되긴 하지만 수출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계속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당분간은 최소한 몇 년 동안 타겟 인플레이션율은 2%까지 가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뭐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뭐 2% 뭐 3% 올리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못 올리죠. 지금 만약 올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다시 높아지니까 일단 3%까지 낮춘 다음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낮추기 어렵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전에 미국의 고금리랑 중국의 지금 힘든 거랑 관련이 있다라는 코멘트도 해주셨는데 그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뭐 그거는 뭐 직접적인 영향이 얼마 있을까 싶긴 한데 그 미국의 고금리 때문에 중국의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자금 조달을 하면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이 싸니까 미국에서 많이 했거든요. 뭐 비구 유안이나 뭐 그 헝다라든가 완다 다 비슷해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발행했는데 근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채권 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기가 돌아온 그 채권을 다시 발행하려면 당연히 높은 금리를 주고 내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내가 유동성 조달하는 그 부담이 생긴다.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또 중국의 대외 창구가 지금은 많이 개방되었다고 해도 이 소위 홍콩이거든요. 홍콩 같은 경우가 또 사실 그 미국의 고금리 정책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홍콩에 통하는 홍콩 달러라고 하고 미국 달러는 미국 달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하고 패그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정 환율 제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명령으로 따라 올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금리를 똑같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홍콩의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0.75%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초에 0.75였는데 어디까지 올렸냐면 5.75까지 올렸어요. 미국이 아까 0.25에서 5.5까지 올렸다고 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올린 거예요. 똑같이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홍콩 경제가 힘들겠죠. 당연히 주식 가격도 떨어지겠죠. 홍콩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다 비용 부담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아까 그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도 자금 조달했다고 했는데 홍콩에서도 당연히 하죠. 홍콩에서 당연히 뭐 여러 주식 시장을 통해서도 하고 아니면 일반 여러 가지 금융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그 당연히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국으로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헝다나 비구이안이나 이런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누군가 또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생각외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현재 중국의 상황이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유동성 위기 더구나 그 디폴트 위기까지 막 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고금리도 영향을 줬다고는 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인 거예요. 자기 그 기업의 어떤 경영을 잘못해서도 있고 또 중국 정부의 정책이 또 그동안 그러한 상황을 계속 조장을 했고 또 최근에 와가지고 또 정책이 여러 가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렇게 좀
가도록 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비구 위안 뭐 우리 8월 초에 뭐 이제 그리 많지도 않아요. 한 2천억 달러 정도 남짓되는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지금 유동성 위기가 이제 표면화됐는데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비구 위안은 뭐 헝다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중국의 제일 첫 번째 부동산 개발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기업이 그렇게 부동산 기업이 이제 소위 디폴트 위기까지 빠졌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침체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실제 그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침체가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호황을 누렸었어요. 누렸는데 이제 2020년에 이게 너무 이제 호황을 누린다. 특히 이제 호황을 누리게 된 계기는 2008년도에 이것도 이제 미국하고 또 연관도 있는데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부채의 슈퍼 사이클이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뭐 중국에까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케네스 로고프 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예전에 IMF의 치프 이카노미스트까지 했던 치프 이카노미스트 그러니까 선임 경제학자 그러니까 제일 그 전문성이 있는 어떤 경제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 얘기는 뭐 2008년도에 그 꺼졌던 것도 당시에 그 부동산 가격이 막 뜨면서 사람들이 뭐 부채를 엄청나게 일으키잖아요. 계속 부채를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갚기 힘든 소위 얘기하는 서브프라임 충분히 신용이 높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뒤로 자빠지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시스템 위기로 이제 번지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그것이 전 세계로 이제 번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그 해 뭐 2008년 시작해서 2009년 그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채가 나중에 이제 2011년 정도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유럽 남부 유럽 그것도 뭐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이탈리 뭐 그리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또 정부 부채 위기가 있고 막 이런데 그 당시에 막 그 전 세계적인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으니까 그 당연히 중국도 영향을 받긴 하는데 자본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엄청난 통화량을 시중에 푸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통화량을 푸니까 그것도 재정정책도 상당히 그 소위 얘기하는 팽창적인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되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너도나도 또 자산 시장에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을 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식 가격도 뜰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이 막 뜨기 시작하죠. 주택 가격이 뜨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하니까 또 더 많이 담비죠. 또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헝다라든가 완다라든가 비구현 이런 기업들이 그때 막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동산 가격은 뛰고 이게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보면 그 나라의 GDP 대비 뭐 그 부동산 가격이 뭐 몇 배냐 그러니까 뭐 1인당 뭐 소득에 비해서 또 몇 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지표로 보든지 간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 또 너무 단기간에 가계부채도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다고 걱정하는 차에 마침 2020년에 가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시진핑 3기에 들어서면서 공동부유론의 기치하에 내세운 정책이 뭐냐면 사회 양극화를 불러오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뭐냐면 이 테크 기업들, 그 중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 양극화를 좀 불러일으키더라. 그래서 뭐 여러 그 테크 기업들이 많이 그때 이제 그 철퇴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사교육 시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교육 시장 또 그래서 철퇴를 맞았잖아요. 또 세 번째가 보니까 부동산 시장. 여기서 보니까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채뿐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뭐 두 채, 세 채, 뭐 10채, 10채, 100채를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것이 뭐냐면 2020년 6월에 내세운 정책이 뭐냐면 삼불 정책이에요. 뭐 쓰리 레드라인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뭐냐면 세 가지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을 빌려서 자금 조달할 수가 없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총 자산 중에 부채가 70%가 넘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산에는 부채와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자기 자본은 30%고 부채가 70% 넘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총 시장 가치가 있잖아요. 자기 기업의 시장 가치. 시장 가치가 있으면 시장 가치의 100%를 넘으면 안 된다, 부채가. 그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현재 가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유보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 대비 단기 부채가 100%가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러한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이래 돼 버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계속 빌려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뭐 계속 뭐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 그런 확장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분야까지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애니메이션도 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막 확장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도 됐고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나가서 무슨 모델하우스를 가서 내가 무슨 쇼핑을 할 수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또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가 되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가격대로 떨어지고 거기서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선분양 제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야 되는데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뭐 홍다 사태가 그래서 2021년 말에 터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터지고 자금 조달하는 그러한 회사들도 최근에 와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